할아버지, 저 이름 없는 무덤을 꼭 사야 해요. 흙투성이가 된 13살 꼬마 보리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재벌 최강산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임원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돈 뜯어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네. 당장 끌어내. 사람들은 아이를 미친 취급하며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최 회장의 오른쪽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 저 무덤 주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다리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제발 가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 순간 최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누군가가 매달려 끊어질 듯 아팠던 곳이 바로 그 오른쪽 다리였으니까요. 그날 최 회장은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시세의 10배를 주고 그 흉물스러운 무덤을 사들였습니다. 단순한 꼬마의 헛소리인 줄 알았던 그 한마디가 70년 묵은 핏줄의 비밀을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재벌가를 일으켜 세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과연 그 무덤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대성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최강산 회장이 상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물은 잔 밖으로 튀어 테이블을 적시고 말았죠. 임원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밑은 퀭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피부는 푸석푸석해 보였어요. 그때 최 회장의 눈이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치워. 당장 안 치워. 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물잔을 벽으로 집어던졌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임원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와 최 회장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내 목을 조르려고 컥. 최 회장은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블라인드뿐이었죠. 최민석 부사장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형을 바라보다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또 헛것이 보이십니까? 요즘 통잠도 못 주무신다더니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사회는 제가 마무리할 테니 그만 들어가서 쉬시죠. 최민석은 비서들에게 눈짓을 보내 최 회장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최민석은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보셨죠? 회장님 건강이 저러니 그룹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리조트 건설 현장도 문제입니다. 집안 치마 사고가 벌써 3번째예요. 주민들 반발도 거세고요. 이게 다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용하다는 무속인에게 물어보니 그 산의 지맥을 끊어야 회장님이 산다고 합니다. 싹 다 밀어버려야 해요. 반대하는 놈들은 돈으로 입을 막든 힘으로 누르든 해서라도요. 알겠습니까? 임원들은 최민석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민석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한편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인 달동네는 대성그룹의 화려한 빌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13살 소녀 이보리가
제 몸집만 한 리어카를 끌고 낑낑대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죠. 리어카에는 빈 박스와 신문 뭉치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영차, 영차.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냐. 보리가 힘겹게 언덕을 올라 고물상 앞에 리어카를 세웠어요. 고물상 주인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나와 보리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리 왔냐?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매일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할머니, 나 안 힘들어. 이거 팔아서 할머니 맛있는 고기 사줄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보리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리는 사실 할머니의 친손녀가 아니었어요. 부모 없이 버려진 보리를 거두어 키워준 은인이었죠. 보리는 폐지 정리가 끝나자마자 책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티셔츠와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가 보리의 검소한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보리야, 어디 가냐? 밥 먹고 가야지. 나 산에 좀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보리가 향한 곳은 동네 뒷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잡초가 무성한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보리는 익숙한 솜씨로 무덤 주변의 풀을 뽑고 흩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왔어. 심심했지? 오늘은 학교에서 쪽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 선생님이 나보고 천재래. 헤헤. 보리는 품 안에서 학교 급식으로 나온 우유 하나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안 먹고 아껴둔 거야. 할머니 드셔. 시원할 때 마셔야 맛있는데. 보리에게 이 무덤은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대신하는 유일한 가족이자 안식처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외로운 무덤이 마치 자신처럼 느껴졌거든요. 보리는 무덤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조잘조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며칠 전부터 무덤 주변에 꽂혀 있는 빨간 깃발들이 눈에 거슬렸거든요.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마치 경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가 깃발 꽂고 그래.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할머니 집은 꼭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보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토닥이며 무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죠. 그 시각 최강산 회장은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회장님, MRI부터 뇌파 검사까지 다 해봤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 내가 매일 밤 귀신을 보고 헛소리를 듣는데 그게 정상이야? 돌팔이 같은 놈들. 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졌어요. 의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흙투성이 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공포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분도 잠들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민석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최 회장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형님,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의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산의 귀신들이 형님을 잡아가려는 겁니다. 귀신이라니, 민석이 너까지 왜 그러냐?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내일 당장 공사 강행해서 묘지들 싹 밀어버리세요. 그 음기를 없애야 형님이 삽니다. 리조트 공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요. 형님 살고 회사 살리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최 회장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최민석의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 내일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말 그 산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최 회장은 결심한 듯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일정 다 취소하고 현장 시찰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친 보리는 여느 때처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보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떨치며 산길을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묘지 근처에 다다르자 보리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굴삭기가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인부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들을 무참히 잘라내고 있었어요. 안 돼. 보리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인부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저 재수없는 무덤 싹 다 갈아엎어버려. 오늘 안으로 평탄화 작업 끝내야 한다고. 소장의 지시에 굴삭기 기사가 레버를 당기자 굴삭기의 거대한 바가지가 무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보리가 흙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멈춰요. 멈추란 말이야. 작은 소녀의 외침이 굉음 속에 묻히는 듯 했지만 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굴삭기 바가지가 보리의 코앞에서 멈칫했어요. 보리는 양팔을 벌리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우리 할머니 집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다 나가. 나가란 말이야. 그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 10여 대가 줄지어 산 중턱의 비포장도로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바퀴가 구를 때마다 뽀얀 흙먼지가 피어올라 공사 현장을 뒤덮었죠. 행렬의 가장 중심에 있던 리무진이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강산 회장이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최 회장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해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귓가를 때리는 굴삭기의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에 최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차에 다시 타시는 게. 비서실장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지만 최 회장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도대체 무슨 귀신이 붙었길래 이 난리인지.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회장의 뒤를 따르던 최민석 부사장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현장 소장,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회장님이 직접 오시게 만들어? 최민석의 호통에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저 꼬마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소장이 가리키는 곳에는 거대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조그만 소녀 이보리가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양팔을 벌린 채 버티고 선 보리의 모습은 마치 거인에게 맞서는 개미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최민석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애 하나 처리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다들 구경만 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최민석이 인부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눈치를 보던 건장한 인부 2명이 보리에게 다가갔어요. 야, 꼬마야. 좋은 말 할 때 비켜라. 다치고 싶어 환장했어? 인부 하나가 보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보리의 가녀린 몸이 휘청거렸지만 보리는 앙상한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싫어. 이거 나. 여기는 우리 할머니 집이야. 절대 못 부숴. 보리가 악을 쓰며 반대편 팔을 잡으려는 다른 인부의 손등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 이 독한 년이. 손등을 물린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보리를 밀쳐내려 했지만 보리는 짐승처럼 턱에 힘을 주고 놓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비서들은 최 회장을 보호하려 애워쌌지만 최 회장은 그 시끄러운 소란을 뚫고 묘지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묘소 반경 10m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며칠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편두통과 귀를 찌르던 이명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긴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방음 부스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머릿속이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죠. 이게 무슨...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쿵쿵 울리던 심장 박동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평온함과는 달리 보리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적각 계집애 하나 못 당해? 경호팀, 당장 가서 치워버려. 최민석이 짜증을 참지 못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훈련받은 경호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가 보리의 뒷덜미와 팔다리를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할머니. 보리가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어른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경호원들은 보리를 짐짝처럼 들고 가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리가 거친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뾰족한 돌부리에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보리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보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보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 최 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매를 맞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천년 묵은 호수처럼 깊고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마치 최 회장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강렬한 눈빛에 최 회장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이 무언가를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일어나려는 보리를 밟으려 하자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갈랐습니다. 잠깐, 멈춰라. 다들 물러서. 최 회장의 우렁찬 고함에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민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노숙자 아이입니다. 돈 좀 쥐어줘서 보내면 됩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최민석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보리의 얼굴을 향해 뿌리듯 던졌습니다. 자, 옛다.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떨어져라. 재수없게 어디서 행패야. 노란 지폐들이 바람에 팔랑거리며 보리의 머리 위로, 피 흘리는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인부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었죠. 하지만 보리는 바닥에 떨어진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흙 묻은 손으로 무릎에 피를 대충 훔쳐내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최 회장만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돈 많아요? 그 당돌한 질문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보리에게 꽂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조그만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에게 돈이 많냐고 묻는 상황은 그야말로 코미디 같았으니까요. 비서실장이 나서서 제지하려 했지만 최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래, 남부럽지 않게는 있다만 그건 왜 묻느냐? 최 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보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많으면 이 무덤 사세요. 안 그러면 할아버지 큰일 나요. 그 말을 들은 임원들과 비서진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별 미친 꼬맹이를 다 보겠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영업하는 거야? 회장님한테 무덤을 팔아? 당돌한 것도 정도가 있지. 최민석은 배를 잡고 웃으며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었지? 아주 돈에 환장한 꽃뱀 꿈나무네. 더 볼 것도 없어. 당장 끌어내고 공사 시작해. 하지만 최 회장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뱉는 말들이 단순한 헛소리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묘소 근처에 왔을 때 씻은 듯이 사라진 두통,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아이의 눈빛. 최 회장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보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생판 남의 무덤을 사야 하느냐? 이 땅은 이미 내 것이고 이 무덤은 주인도 없는 무용고묘다. 내가 없애든 말든 내 마음 아니냐? 최 회장의 질문에 보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최 회장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보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보여요? 지금 이 무덤 주인 할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오른쪽 다리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제발 가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고요. 최강산 회장은 보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는 듯한 그 묵직한 압박감. 매일 밤 꿈속에서 겪었던 바로 그 공포였죠.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최 회장이 신음하며 휘청거리자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민석 부사장은 형의 나약한 모습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저런 맹랑한 계집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사기예요. 어린 것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최민석은 보리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당장 그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어른한테 헛소리를 짓거려. 급기야 최민석은 손을 들어 보리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보리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죠. 그 순간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민석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로 동생의 팔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형님,
최민석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손 치워라. 민석이 내 놈 눈에는 저 아이가 사기꾼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내 놈이 더 사기꾼 같구나. 최 회장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민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보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 여자가 울고 있느냐? 내 다리를 잡고. 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죠. 네. 할아버지가 이 묘 밀어버리면 할아버지도 죽고 이 회사도 다 무너져요. 이 할머니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할아버지 지켜주고 있다고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보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마치 신이 내린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최 회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묘가 자신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강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죠. 지금까지 그 어떤 명의도 용한 무당도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병과 불행을 이 아이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결단을 내린 듯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받아 적어라. 이 산 전체와 묘지를 포함한 부지, 시세의 10배 가격으로 매입한다. 지금 당장 계약 진행해. 비서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시세의 10배라니요? 게다가 여긴 개발 제한 구역도 포함되어 있어서 돈이 문제야? 내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사들여. 그리고 기존의 묘지 파괴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 이 묘는 절대 건드리지 마. 알았어? 최 회장의 불호령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석과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님, 미치셨습니까? 설계를 변경하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도 배로 늘어날 텐데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민석이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닥쳐라. 내 결정에 토 하나라도 더 다는 놈은 당장 해고다. 내 회사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최 회장의 단호함에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의 권위 앞에 더 이상 반기를 들 수 없었죠. 최 회장은 다시 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명함을 꺼내 보리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받아라. 내 이름은 최강산이다. 오늘부터 네가 이 묘의 관리인이 되어다오.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주마. 돈이든 집이든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 보리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금박이 박힌 명함에는 대성그룹 회장 최강산이라는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죠. 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야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월급은 꼬박꼬박 주세요. 우리 고물상 할머니 무릎 수술 시켜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묘지 주변에 예쁜 꽃도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당돌하면서도 효심 깊은 조건에 최 회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 그래. 내 할머니 무릎 수술비는 내가 책임지마.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고 말고. 계약이 성사된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 중턱에 잔뜩 껴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더니 묘소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칙칙했던 흙더미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차갑던 바람은 온화한 미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감고 그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지끈거리던 두통도 불안하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안락함이었죠. 아, 살 것 같구나. 이제야 살 것 같아.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최민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흙바닥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뒤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내 계획을 망친 저 꼬맹이 가만두지 않겠어. 반드시 처리하고 말 테다. 최민석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최 회장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나중에 다시 보자꾸나. 최 회장이 차에 오르고 검은 세단 행렬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멀어지는 차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가로 다가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약속 지켰어. 맞지? 저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플 거야. 내가 지켜드렸어. 보리는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의 저택 침실. 최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눈을 감자 여자의 울음소리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보리의 당찬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묘를 지키면 할아버지도 살아요. 최 회장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환청도 없는 그야말로 꿀맛 같은 단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최강산 회장의 저택 침실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어요. 평소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겠지만 오늘은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수면제 없이 푹 잔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최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대박입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야? 공사 현장에 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어제 회장님 지시대로 묘지를 피해서 우회 도로를 내려고 새로 측량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 지하 200m 아래에서 세상에 대규모 온천 수맥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온천수? 네. 게다가 수질이 국내 최고 수준인 유황 온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 지반이 최고급 화강암 지대라 기초 공사 비용도 절반이나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묘지를 밀어버렸다면 집안 치마 때문에 천문학적인 보강 공사비가 들 뻔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최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리의 말대로 묘를 지켰더니 땅이 보답이라도 하듯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것이었죠. 비서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성그룹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리조트 가치가 수십 배는 뛸 거라고 전문가들이 난리입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성견지명이십니다. 최 회장은 태블릿 화면 속 붉은색 상승 그래프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성견지명은 무슨. 다 그 꼬마 보리 덕분이지. 그 아이 말이 맞았어. 그 묘가 정말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었어. 최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내 은인을 모시러 가야겠다. 1시간 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 골목길에 으리으리한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몰려 나왔죠. 최 회장의 비서들이 정중하게 문을 열자 보리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재벌 회장 못지않게 당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요? 나 바쁜데. 보리가 짐짓 튕기는 척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껄껄 웃으며 보리를 옆자리에 태웠습니다. 허허, 바쁘신 관리인님을 모시러 왔지. 오늘은 내가 아주 근사한 밥을 사고 싶어서 말이야. 리무진은 부드럽게 미끄러져 최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보리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식탁 앞에 앉게 되었죠.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식탁을 보며 보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보리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최 회장이 콩자반을 골라내고 고기 반찬만 집어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편식하면 안 돼요. 보리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주변에 시립해 있던 가사 도우미들과 비서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회장님께 훈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 쌀 한 톨이 농부 아저씨들 피땀인데 그렇게 골라 먹으면 벌받아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서 콩도 드세요. 보리는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콩을 집어 최 회장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보리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죠. 평생 지당하십니다. 오르십니다라는 아부만 듣고 살았던 그에게 13살 꼬마의 꾸지람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내가 70평생의 꼬맹이한테 야단을 다 맞는구나. 최 회장은 멋쩍게 웃으며 콩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 먹으마. 내 말이 맞다. 농부의 피땀을 버리면 안 되지. 냠냠. 최 회장이 억지로 콩을 씹어 삼키자 보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잘했어요. 아이고 착하다. 최 회장은 그 모습에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릇을 싹 비운 건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 회장은 비서들을 시켜 최고급 명품 옷과 가방, 장난감들을 한가득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이건 내 선물이다. 우리 복덩이한테 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다 가져가거라. 하지만 보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옷 많아요. 아니 왜? 다들 못 가져서 안달인 것들인데. 보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주고 싶으면요. 우리 동네 가로등이나 좀 고쳐주세요. 밤만 되면 너무 깜깜해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자꾸 넘어져서 다쳐요. 그거 고쳐주시면 이 옷 받은 거보다 100배는 더 기쁠 거예요. 최 회장은 멍하니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최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길도 새로 깔아주고 집들도 다 고쳐주마. 네가 정말 천사로구나. 그날 최 회장은 임원들을 소집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 이보리를 내 양녀나 다름없는 명예 손녀로 삼겠다. 앞으로 보리의 후견인으로서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그리 알도록. 임원들은 술렁거렸지만 최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은 보리에게 최고급 교육을 시키고
주말마다 저택으로 불러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보리가 저택을 드나들수록 최 회장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최민석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천한 고아 아이가 형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최민석은 신복인 김 부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김 부장, 저 꼬맹이 뒷조사 좀 해봐. 뭐라도 약점 잡아서 내쫓아버려야겠어. 아주 싹수가 노란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최민석은 보리를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보리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급기야 최 회장은 담당 변호사를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변호사, 내 유언장 좀 수정해야겠네. 내가 죽으면 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 환원하고 일부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보리 앞으로 넘겨주게.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야. 최 회장의 집무실에 도청 장치를 심어두었던 최민석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 지분을 넘겨? 미쳤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만. 최민석은 책상을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경영권은커녕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판이었습니다. 최민석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저 꼬맹이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 빌어먹을 묘도 오늘 밤 당장 없애버려야겠어.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모조리 치워버리겠어. 일주일 뒤 대성그룹 본관 대연회장에서는 최강산 회장의 칠순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자리였죠.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최 회장이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보리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서 있었어요. 최 회장이 직접 선물한 드레스는 보리의 맑은 피부와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했죠. 어머, 저 아이가 회장님이 양녀로 드린다는 그 아이인가 봐요? 세상에 정말 천사 같네요. 회장님 표정이 저렇게 밝으신 건 처음 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보리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은 이 아이 덕분에 다시 태어난 날과 같습니다. 제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준 보물, 우리 보리를 소개합니다. 최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리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리입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연 회장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연 회장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비 오는 날 밤 묘지 앞에 쭈그리고 앉은 보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은 음산하게 흔들렸고 보리의 입모양이 클로즈업 되면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강산 죽어라 죽어 저주한다. 피를 토하고 죽어라. 그 목소리는 분명 보리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보리의 표정은 마치 악마의 시인 듯 섬뜩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뒤편에서 최민석 부사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최민석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보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형님의 병세가 이상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저 아이가 매일 밤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아픈 것도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다 저 아이 탓입니다. 무속 신앙에 빠져서 형님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라고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어린애가? 아니야, 영상 봐봐. 소름 끼치잖아. 라는 말들이 오갔죠. 보리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할머니한테 기도한 것뿐이에요. 보리가 울부짖었지만 최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거짓말?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김 실장, 저 아이 가방 좀 뒤져봐. 비서실장이 망설이다가 보리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가방 안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이 가장 아끼던 얼마 전 서재 금고에서 사라졌던 최고가 다이아몬드 시계였습니다. 아니, 이 시계가 왜 여기? 최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보리의 가방에서 자신의 시계가 나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최민석은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시계를 집어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래도 발뺌할 거냐? 돈을 노리고 접근해서 형님을 홀린 꽃뱀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최민석은 보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몰아세웠습니다. 이 천한 것,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썩 꺼져. 보리는 바닥에 넘어지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보리는 최 회장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의 저주 가방에서 나온 시계 모든 증거가 보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아이는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던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보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민석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당장 저거 끌어내. 경찰에 넘겨. 건장한 경호원들이 보리의 팔을 낚아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보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리의 처절한 외침이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달려들었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최 회장을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최민석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형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최민석은 구급차가 떠나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작업 시작해. 그 빌어먹을 묘 흔적도 없이 밀어버려. 뼈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갈아엎어. 수화기 너머로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이라는 용역 반장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연회장에서 쫓겨난 보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예쁜 구두는 한쪽이 벗겨져 나갔죠. 흑흑 할아버지 할머니. 보리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덜덜 떨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오직 한 곳, 산속의 그 무덤뿐이었습니다. 보리는 이를 악물고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해. 지켜야 해. 본능적인 직감이 보리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마침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끔찍한 기계음이 들려오고 있었죠. 쿠궁쾅. 거대한 포크레인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산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진흙탕을 네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가시던 불에 긁혀 팔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묘소에 도착한 보리의 눈앞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거대한 굴삭기가 무자비하게 묘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봉부는 이미 반쯤 깎여나가 흉물스럽게 흙더미를 드러내고 있었고 보리가 그토록 정성스레 닦았던 비석은 두 동강이 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안 돼. 멈춰. 제발 멈춰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보리의 비명이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서치라이트 불빛을 향해 보리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굴삭기의 거대한 바가지가 흙을 한 움큼 퍼올리려는 순간 보리가 기사의 시야를 가리며 유리창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뭐야?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고 굴삭기는 굉음을 내며 멈칫했습니다. 보리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이야. 건드리지 마. 다 나가. 하지만 최민석의 사주를 받은 용역 깡패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작업 반장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와 보리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반장은 보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더니 흙탕물 구덩이 옆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 보리가 진흙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 묘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안 돼 할머니. 저거 안 치우고 뭐해. 밟아버려. 반장의 고함에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린아이를 짓밟지는 못하고 거칠게 밀쳐내며 묘지 밖으로 끌어내려고만 했습니다. 보리는 깡패들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보리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깡패들은 보리를 덤불 속으로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굴삭기는 다시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쿠궁, 콰직. 거대한 쇠바가지가 봉분을 깊숙이 파헤쳤습니다.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썩어 문드러진 목관 파편들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깡! 흙더미 속에서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깡패들이 하던 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야, 저거 뭐야? 흙더미 사이로 무언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찌그러지고 녹슨 양철통, 바로 미제 군용 건빵통이었습니다. 오호라, 돈 될 만한 거라도 있나 보네. 깡패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양철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빠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거야. 보리는 깡패들의 다리 사이로 몸을 날려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의 손이 닿기 전에 양철통을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인연이, 그거 내놔. 반장이 보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했지만 보리는 재빨리 몸을 웅크려 피했습니다. 못 줘. 절대 안 줘.
보리는 양철통을 가슴에 품고 대굴대굴 굴러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아. 저거 놓치면 우리 다 죽어. 깡패들이 소리치며 뒤쫓아왔지만 보리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보리의 얼굴과 팔다리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보리는 품속의 깡통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켜야 해. 이건 할머니 거야.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야. 보리는 어둠을 틈타 깡패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한편 대학병원 VIP 병실, 최강산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보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보리는? 최 회장이 힘겹게 묻자 옆에 서 있던 최민석이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그 아이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돈 될 만한 건 다 챙겨서 튀었다고요. 도망갔다니 그럴 리 없어. CCTV 영상 보셨잖아요. 그 맹랑한 게 형님한테 저주 퍼붓는 거. 이제 그만 잊으세요. 아, 그리고 형님 쓰러지신 동안 이사들이 난리입니다.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유원장 수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최민석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며 억지로 최 회장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려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고물상 창고 구석. 보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양철통을 꺼냈습니다. 겉은 녹슬고 찌그러졌지만 뚜껑 틈새는 촛농 같은 것으로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보리는 조심스럽게 밀랍을 긁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습기 하나 차지하는 뽀송뽀송한 비단 보자기. 보리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낡은 무명천으로 지은 베네저고리 한 벌과 반짝이는 은가락지 한 짝이 나왔습니다. 베네저고리 기세는 붉은 실로 서툴게 수놓은 강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산? 최강산 할아버지 이름이야. 보리는 숨을 헐떡이며 깨달았습니다. 이 묘의 주인이 최 회장의 어머니이고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요. 이걸 할아버지한테 보여줘야 해. 그래야 할아버지가 살아. 보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시 양철통을 품에 안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다려요, 할아버지. 제가 가요. 병원 로비는 이미 최민석이 배치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로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삼엄했죠. 보리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병원 뒤편 하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청소용역 업체의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트럭 뒤편에 숨어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 3층 청소도구함. 보리는 커다란 쓰레기 수거용 카트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청소 아주머니가 카트를 밀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카트가 왜 이렇게 무겁지? 아주머니가 투덜거리며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 VIP 병동. 보리는 뚜껑 틈새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띵동.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 아줌마, 거긴 들어가지 마요. 지금 부사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와요. 아니, 쓰레기통 비워야 하는데.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보리는 아주머니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카트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는 최민석의 부하들이 지키고 서 있는 최 회장의 병실이 보였습니다. 12층 복도 구석 비상계단 문틈으로 상황을 살피던 보리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VIP 병실 앞을 지키는 경호원들은 빈틈이 없어 보였죠. 보리는 결심한 듯 복도 벽에 붙어 있는 빨간색 비상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복도에는 물벼락이 쏟아졌고 환자들과 의료진이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다들 대피해.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리는 작은 몸을 날려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복도를 질주하며 최 회장의 병실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기 웬 꼬마가 잡아. 뒤늦게 보리를 발견한 경호원이 소리쳤지만 보리는 이미 병실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쾅! 보리가 온몸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최민석이 억지로 최 회장의 손을 잡아 유 원장의 지장을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누구냐? 갑자기 들이닥친 흑투성이 보리를 보고 최민석은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옷, 피 흘리는 팔다리.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거 잡아. 당장 끌어내. 최민석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들이 보리의 뒷덜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잡히기 직전 보리는 품속에 꼭 안고 있던 양철통 뚜껑을 열어 최 회장의 침대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이거 전해주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보리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경호원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보리는 침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렸어요. 70년 동안 할아버지만 기다렸다고요. 최 회장은 멍한 눈으로 침대 위에 쏟아진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비단 보자기 사이로 드러난 누런 무명천. 그것은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지은 아기 옷,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베넷 저고리 깃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실로 서툴지만 또렷하게 이름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강산. 순간 최 회장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전쟁통에 피난길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울면서 자신의 품에 안겨주었던 그 옷. 강산아, 이 옷 꼭 입고 있어라. 그래야 엄마가 널 찾지. 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베넷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은가락지 한 짝. 최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가죽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목걸이 줄에는 그가 평생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반쪽짜리 은가락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 위에 가락지를 집어들어 자신의 가락지와 맞대어 보았습니다. 딸깍. 끊어졌던 매듭 문양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며 두 개의 반지가 비로소 한 쌍이 되었습니다. 아! 최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어머니.
70년 만에 터져나온 단어였습니다. 최 회장은 반지를 움켜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사무치는 한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으흐흑 어머니. 최민석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훔쳐온 거야. 최민석은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반지를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짝! 병실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이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벌떡 일어나 있는 힘껏 최민석의 뺨을 후려갈긴 것이었습니다. 최민석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어머니 묘를 파헤쳐? 그것도 모자라 내 은인을 도둑으로 몰아?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최 회장의 사자후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소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한 호랑이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최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는 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은 무릎을 꿇고 엉망이 된 보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보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 내 어머니를 몰라보고 너를 의심했구나.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최 회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보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보리의 옷에 최 회장의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안 춥대요. 보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최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최 회장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그때 화재 경보를 듣고 달려온 비서실장과 경찰들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최민석과 껴안고 우는 두 사람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 회장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저놈 잡아넣어. 내 어머니 묘를 훼손하고 유언장을 조작하려 한 페르나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들이 최민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그룹 부사장이야. 이거 안 풀어. 최민석이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최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7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유품과 그 기적을 만들어준 작은 소녀보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여전히 비상벨 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 뜨거운 감동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보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속보 대성그룹 최강산 회장, 70년 전 헤어진 친모유의 극적 상봉, 단독 DNA 검사 결과 무연고 묘 주인과 최 회장 99.99% 친자 확인. TV 화면에는 묘소에서 발굴된 베네쩌고리와 은가락지가 증거자료로 공개되었고 시민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다 이름 모를 산속에 묻힌 어머니, 그리고 그 묘를 지켜낸 13살 소녀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반면 최민석 부사장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특수절도, 사기, 무고, 분묘 발굴죄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푸른 수위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실로 끌려가며
이건 모함이다. 억울하다. 라고 소리쳤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 2인자로 살았지만 결국 그 비뚤어진 욕망이 제 발등을 찍은 꼴이었죠. 최 회장은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를 기다리셨던 그 자리가 바로 어머니의 집이다. 어디로도 옮기지 않겠다. 대신 그 일대를 최고급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쉼터.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던 세상일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산 추모공원의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여 화려한 축사를 늘어놓았지만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바로 최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오른 13살 소녀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이제 더 이상 흑투성이 옷을 입은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하얀 구두를 신고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맨 영락없는 부잣집 손녀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당찼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최 회장과 보리가 함께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커팅하자 오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최 회장은 보리를 번쩍 안아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뒤 보리는 최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나던 쪽방이 아니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2층 방이 보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최 회장은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 보리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최보리다. 내 하나뿐인 손녀이자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아이. 최 회장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며 말하자 보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나 이제 진짜 할아버지 손녀예요? 그럼 할아버지 재산 다 내 거예요? 보리의 짓궂은 농담에 최 회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하지만 그 전에 약속 하나 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밥 골고루 먹고 할비 말 잘 듣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알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보리는 혀를 쏙 내밀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보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물상 할머니 역시 저택의 별채로 모셔왔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할머니는 최고급 시설과 간병인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할머니는 보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리가 복덩이여. 널 만나서 내 말년이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고맙다, 보리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보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최 회장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보리의 조언대로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났습니다. 직원 복지를 늘리고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자 대성그룹은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보리는 어김없이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묘소 앞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싸운 일, 시험 점수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조잘대는 것이 일과였죠. 할머니, 나 어제 수학시험 90점 맞았다? 잘했지? 할아버지가 칭찬해줬어. 근데 영어는 좀 어려워. 히히. 최 회장은 그 옆 벤치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보리야. 최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의사? 변호사? 아니면 이 할비처럼 회장님? 보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힘센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지켜주는 튼튼한 우산이 될 거예요. 비 오면 막아주고 햇빛 뜨거우면 그늘 만들어주는 그런 우산이요. 그 말에 최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힘을 휘두르며 살아왔지만 정작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준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작은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다. 훌륭한 우산이 될 거야. 그리고 보리야, 네가 다른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동안 이 할비가 너의 우산이 되어주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널 지켜줄게. 진짜죠? 약속? 보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은 굵은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멀리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오더니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두 사람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면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남의 조상을 섬긴 어린 보리의 마음이 참 기특하고 대견했는데요. 결국 그 순수한 효심이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고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가족은 가슴으로 태어난다는 말처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보리처럼 작지만 빛나는 마음을 가진 귀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보리 같은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기 바라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